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주차 강의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약물, 파르마콘, 좀 생소한 단어죠.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 주제를 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아왔던 애니메이션, 그리고 자라면서 만났던 동화, 소설, 그리고 영화, 이 안의 장면들엔 사실은 약물이나 의료에 관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약물과 의료, 또 세계사, 이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주제로 다루면서 간호사로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작품들입니다. 작품이라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이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냥 봐도 약이죠. drug이라고도 부르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파르마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마콘이라는 용어는 플라톤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모순된 정반대의 뜻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 파르마콘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약, 그리고 하나는 독, 이렇게 두 가지 정반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철학가죠. 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문맥에는 인생에 있어서 또 사람의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파르마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한 것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다. 자, 철자를 보시면 pharmacy가 여기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라는 그 글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문자, 그러니까 글 쓰는 것, 글쓰기를 두고 파르마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글을 쓰는 걸 파르마콘,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문자, 즉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억을 돕는다라고 해서 이건 약이 된다. 하지만 생각의 능력을 마비시키거나 퇴화시킨다. 이러면서 문자, 즉 글쓰기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이나믹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문화라는 거, 또 학문의 깊이나 확장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더 철학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 안에서 좀 그 맥락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문자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 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조금 다른 문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좋은 글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기사를 전달해 준다, 정보를 준다라는 차원에서의 문자는 약이죠. 하지만 이걸 악플을 쓴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팔마콘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용어를 설명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문자를 그 시대에 놓고 문자 자체도 팔마콘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문자로 규정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플라톤은 말보다 문자 이것을 하위의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건 그때 당시에 철학자의 관념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것들과는 참 다르지만 이런 의미로 그때는 파마콘을 이렇게 예를 들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이야기 속에 그런 약물은 이 이중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살고 반면 또 먹으면 죽고, 약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해치고 또 구하면서 파괴하고, 이 뭔가 모순된 이 지점에 대해서 파르마콘이라는 용어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파르마콘, 즉 약, 독, 이건 무엇일까?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이 파르마콘을 예를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AI를 들 수가 있겠죠. AI, 약으로서의 AI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구로서의 AI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작품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루이스 캐럴의 작품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865년도 도서 원작이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1951년에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요새도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고전 동화처럼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디즈니 만화로서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만화예요. 그러나 내용을 잘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앨리스가 토끼굴에 떨어지죠. 첫 번째로 앨리스가 하는 일이 뭔가요? 혹시 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약간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어요. 파르마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시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영화를 봐도 되게 작품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이걸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앨리스가 다시 토끼굴에 떨어져서 처음 하는 일은 drink me 라고 적힌 그 병 속에 약품을 마셔요. 그러면 앨리스 몸이 작아져요. 그런데 eat me 라고 써있는 그 케이크, 나를 먹어줘 라는 그 케이크를 먹으면 몸이 커져요. 자, 액체를 마셔서 drink me 하면은 몸이 작아지고, 케이크 eat me 나를 먹어 라는 그 케이크를 먹으면 커지죠. 자, 이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묻지도 뭐 따지지도 않고 정체불명의 물질, 뭘까요? 약물을 섭취한 거예요. 자, 이 앨리스, 어린 앨리스는 왜 이걸 마셨을까요? 그냥 호기심, 아이의 호기심, 그리고 어떤 또 절박함. 왜 절박했을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고 싶다는 욕망. 그러니까 호기심과 절박함, 욕망.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파르마콘이라는 되게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을 바꾸는 물질, 목적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나를 원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한 목적, 다시 건강, 다시 내 현 상태를 예전으로 좋은 상태로 돌리고자 함으로써 이 물질을 내가 취하게 되면 이건 약이 되지만, 이걸 어떤 호기심이나 또 어떤 욕망 이런 걸 가지고 먹게 되면 독이다. 그러니까 되게 파르마콘을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는 원래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뭐 친한 친구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이제 베이케이션이 길죠. 이 방학을 여름을 같이 보내던 중에 그 지인의 딸들을 위해서 즉석으로 자기가 얘기를 지어낸 거예요. 앨리스라는 인물은 그 지인의 딸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이 줄거리에서 작가가 전하고 싶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담아서 조금 이 얘기를 이렇게 추스린 거죠. 그 줄거리에다가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이 모험하는 어린 소녀의 뭐 이야기, 이걸로 그냥 완성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7살의 앨리스는 원래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책을 살살 보고 있죠. 언니 옆에서 홀로 이렇게 되게 재미없어, 지루해 이러다가 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어요. 이제 그게 첫 장면이에요. 앨리스의 그 이상한 나라는 뭘 의미하냐면 앨리스가 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속의 원더랜드. 지만 이 앨리스는 자기가 이걸 꿈꾼다라는 생각인지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깊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빠져들어서 이 원더랜드 안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어떤 그 꿈속의 상황들을 본인은 이제 꿈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막 헤쳐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등장인물이 또 누가 나오냐면, 이 여러분이 왼쪽에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대략 나와요.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되게 괴기하고 엽기스럽고 막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약간 이렇게 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시계 토끼가 나와요. 이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를 이끄는 역할을 하죠.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데 미치광이 모자 장수가 나와요. 이런 뭐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요. 난쟁이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 또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들,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독자로서 이것을 보면, 어, 루이스가, 그 작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말고도 내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인기가 되게 많은 거죠. 어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모호함,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드러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열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앨리스 스토리와 여러분이 봤을 때, 또 어린아이가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또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소설이 주는 이런 상상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이 스토리의 전개, 뭐 이런 거는 개인의 성찰, 또 사회적인 비판, 이렇게 보려면 충분히 또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그 성숙도에 따라서 종종 이제 그런 예술 작품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말로 정말 그 내용의 전개가, 또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것들이 내포하는 의미가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또 과격함도 있어요. 원래 저도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재밌게 나는 봤는데 왜 좀 이상하지? 라는 걸 느꼈는데, 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호함 안에서 사람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피다 보면 연령에 따라서 이 해석을 하는 여지가 다르게 나온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상한 날의 앨리스 자체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심오한 인생의 그 이상한 면을 끄집어내서 다루고 있는 거야 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또 여지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 애벌레가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버섯이 나오기도 해요. 이건 되게 재밌는 장면이라고 아이들 때는 저도
봤고 또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되게 이렇게 비주얼리 귀엽고 예쁘잖아요.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담배를 피우는 애벌레가 앨리스에게 이제 저 애벌레가 버섯을 줘요. 어, 한쪽을 먹으면 커지고 다른 쪽을 먹으면 작아져 하는데, 실제로 이 버섯은 이제 실제로는 광대버섯이라는 그 버섯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환각 성분을 가진 그런 버섯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 버섯이 되게 귀여운 애벌레가 이런 걸 주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하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게 1960년대 히피 문화에서 이 장면이 사실은 약물 문화의 코드로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문학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버섯, 그 애벌레.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이 버섯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dose, 즉 투여량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시게 되면 dose response relationship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파라켈수스라는 그 철학자 1493년에서 1500년 뭐 그때 살았던 그런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 중에 명언이라고 하는데, 용량이 독을 만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달변가예요. 말을 잘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도에 지나치게 너무 선을 넘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Dose makes the poison 해서 그 용량, dose, overdose 한다 그러죠. 약을 이렇게 많이 하고, 뭐 그 NBA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슈퍼스타나 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 라고 하고 나오는 걸 보면, 약물을 사용하다가 오버도즈 해가지고 포이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켈수스가 한 얘기는 dose makes the poison이라 그래서 용량이 독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이게 파르마콘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앨리스에서 봤을 땐 되게 귀여운 애벌레가 버섯을 갖다 주고 이걸 먹으면 애가 몸이 커지고 작아지고 막 이러지만,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간호학,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앨리스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만화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있죠. 지금 애들은 이거를 보면서 우리들도 와 하면서 자랐는데, 사실은 앨리스를 쓴 루이즈가 천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유능한 그런 프로듀서가 좋은 예술 작품, 이 모호함의 틈을 타서 만든 그런 훌륭한 예술 작품,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되게 묘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외의 그런 장면들을 예로 조금 더 들어서 보면, 어린이의 순수성에 들어가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 그리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되게 어린이지만 뭔가 이렇게 어른처럼 몸이 커지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막 혼자서 모험을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뭐 되게 이렇게 양면적이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성과 또 그 반면에 어른, 뭐 이게 지금 공존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모험 도중에 만나게 되는 뭐 3월의 토끼, 또 모자 장수, 겨울잠 자는 쥐, 뭐 이런 그 캐릭터들은 이 당시의 사회의 어떤 병약한 어른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저는 좀 몇 개만 간추려내는 건데, 또 하나의 반전은 앨리스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이 갑자기 확 커지거나 확 작아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주변 사물이 막 기형적으로 왜곡이 돼서 보이는 그 감각, 이게 뭘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뭐
오버도즈한 약물 반응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는 신경학적인 어떤 신드롬, 증후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1955년에 영국의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존 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명명한 그 병명이 있는데 앨리스 증후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앨리스 인 원더랜드 신드롬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약자를 따는 거예요. 앨리스 인 원더랜드 신드롬 해가지고 AIWS 라는 그 의학 약자로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편두통의 전조 증상, 막 이렇게 뭐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막 작게 보이기도 하고, 막 어지럽고, 근데 이거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그 감염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바이러스 감염이 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손, 내가 여기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갑자기 되게 크게 보이거나, 막 방이 터널처럼 길게 느껴지거나, 시간 감각 같은 게 막 뒤틀려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그렇게 환자들은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실제로 이 작가 루이스 캐럴이 편두통 환자였고 또 그 가족력이 있다라는 사실은 증명이 됐는데 이 증상을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이거를 그냥 증상에서 멈추지 않고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썼다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질병, 저번에 제가 이제 고흐가 압생트를 먹고 사물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뭐 황색증 같은 게 있다. 그거를 그 사람은 뭐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에 별,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나 어떤 미술 작품이나 또 뭐 영화나 이런 데 영감, 표현, 때때로 이런 기묘함 같이 보이는 현상들은 종종 실제하는 신체 경험의 언어화다. 자, 이것도 여러분 파르마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픈 거, 이거는 독이죠. 근데 이 아픔을 내가 예술로 승화시켜. 이건 여러분 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고 보면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한 그런 일들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걸 잘 찾아보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환자가 어떤 비현실적인 신체 감각을 호소한다 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얘기 하네? 라고만 일축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이 잘 관찰해야 되기도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증후군은 즉 그 존 토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측두엽의 이상으로 편두통,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상 생기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느끼고 보이는 그런 형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지만 또 이걸 약간 파지티브하게 보면 나는 동화 속에 있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자기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드가 얘기했을 때 어떤 심리학적으로 되게 설득력 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앓고 있는 루이스 같은 환자들은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이 동화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환각적인 꿈, 굳이 이 사람이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증상 자체가 어떤 그런 그 공중부양감, 내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또 시간이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 개념이 약간 우리가 지금 이 시퀀스랑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미친 모자장수, 매드 해터라고 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안 보신 분은 어디서 봤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매드 해터, 그러니까 모자를 쓴 그 찰리의 모습이죠. 저게. 자, 서구의 문학 그리고 영화를 잘 보시면 유럽 사람들은 모자를 써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약간 뭔가 모자를 쓰고는 있으나 뭔가 신사가 아니라 어딘가가 비정상적이고 어딘가가 약간 괴이하고 뭐 이런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또 자주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로 18세기 또 19세기 영국의 그 모자 제작자들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이제 당시에 그 고급 모자는 비버, 여러분 비버 아시죠? 비버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비버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비버의 가죽이 좀 이렇게 희귀성을 띠고 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 저렴한 토끼 가죽이 대체재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토끼 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해서 펠트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약품이 쓰이는데 이 약품이 뭘까요? 질산수은이라는 이런 수은 성분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은이라는 거는 액체화된 그런 중금속이죠. 유일한. 그래서 이 가공 과정에서 수은 성분이 증기 형태로 공중에 이제 공기 중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은 중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자 제작자들은 이거를 자기 일이니까 장기간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손떨림, 기억력 감퇴, 감정막 기복, 불안, 환각 이런 신경학적인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그 수은 중독의 증상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은 중독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병리학적 연구가 모자랐으니까 모자 장수병, 그러니까 헤터스 쉐이크스 막 이렇게 몸이 떨리는 거니까 쉐이크라고 하는 거죠. 헤터스 쉐이크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까지 지금 표현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mad as a hatter, 그러니까 미친 모자 장수처럼 이렇게 이상해. 그러니까 모자 쓴 사람처럼 약간 정신이 이상해. 뭐 이런 말을 이 뭐라 그러죠? 영어에 이제 mad as a hatter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이스 캐럴이 이런 직업병적 그 현상, 그때 사회가 가졌던 어떤 사회적 문제죠. 산업재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소셜한 그런 현상을 자기 작품 속에 넣은 거예요. 미친 모자 장수 캐릭터 속에 이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점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되게 귀여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 아저씨야 라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익살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눈물 없이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공장, 그 모자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런 건강 문제를 반영하는 또 어떤 산업, 문화적 상징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왜 계속 사용되었을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독성의 물질이 있지만 아주 마성의 약품인 거죠. 그러니까 유용한 물질인 거예요. 독성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걸 안 쓰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병원 갔을 때만 해도 뭘 썼냐면 입에다 악 무는 채운 게 그리고 겨드랑이나 뭐 아직도 외국에서는 이거를 쓰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를 더 좋아하세요. 정확도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수은 체온계 같은 거 쓰죠. 그리고 혈압 이렇게 잴 때도 보면 수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혈압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치과용 그 아말감 이 떼울 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전기 스위치 뭐 어떤 산업 공정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널리 이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금속이긴 하지만 이게 액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리 우리가 이거를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유용성에 대비했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각, 그 어떤 전문적인 이해가 많이 떨어졌다, 없었다, 사실은. 그래서 의료나 그 과학에서 얻은 교훈을 잘 보면 우리는 그 신경 독성에 대해서 수은이 가진 신경 독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고 또 새로운 기술
또 물질 이런 게 등장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걸 따지기 전에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이걸 이제 함께 검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보건, 예방의학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사실은 비롯된 거예요. 이런 데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의학의 역사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발견하고 또 예방하는 뭐 그런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